시간은 제3장 갈등을 넘어서 함께 살아가기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에서는 갈등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요. 이어서 그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와의 갈등 부분에서는 현재 그 유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조어들과 그리고 이제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 간의 그 심화된 갈등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 그 직장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 그리고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이 정치적 갈등 문제, 나아가서 갈등은 왜 일어나는가, 또 갈등 해결을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과 또 유익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PPT를 보면서 수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갈등을 넘어서 함께 살아가기 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갈등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뭔지 그거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교재는 없습니다만은 한번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서 잠깐 이 용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갈등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갈등이라는 말은 참 재미있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한자로 보면 칡갈자에다가 등나무 등자를 썼습니다. 칡덩쿨과 등나무 덩쿨이 함께 얽혀 있는 상태. 여러분 그 산에 가면 칡이라고 하는 게 있죠. 칡덩쿨이 나무를 칭칭칭칭 감고 올라갑니다. 또 일반 그 집에 담 같은 데 보면 이 등나무가 있는데 역시 담벼락을 타고 칭칭칭 감고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얽히기 좋아하는 칡덩쿨과 등나무 덩쿨이 함께 얽혀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복잡하고 심하게 얽히겠습니까? 그게 이제 갈등이라는 말이에요. 참 재밌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자적인 의미로 좀 살펴보면요, 갈등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서로 상충되는 동기나 충동 또는 욕구가 동시에 일어날 때 우리는 갈등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갈등을 세 가지 유형으로 봅니다. 우선은 접근 갈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접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쉬운 갈등, 가벼운 갈등, 행복한 갈등,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A도 좋고 B도 좋은데 어떤 걸 선택할까 하는 데서 오는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A도 너무 좋고 B도 너무 좋은데 어떤 걸 선택할까?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아주 좋은 기업 A 기업과 B 기업 둘 다 동시에 합격을 했다. 그러면 내가 A 기업으로 갈까 B 기업으로 갈까, 어떤 걸 선택할까? A도 좋고 B도 좋고. 그러니까 이것은 행복한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걸 접근 갈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접근 회피 갈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접근 회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하고는 싶은데 또 해서는 안 될 상황에서 오는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요일 날 학교에서 기말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 자신이 이제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중요한 축구 시합이 있어요. 상대팀과 라이벌 팀과.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하면 시험 공부를 못하니까 시험을 망칠 것 같고, 또 시험 일요일날 시험 준비를 위해서 축구를 포기하면
너무너무 좀 이렇게 축구가 하고 싶고, 그래서 어떤 것을 하고는 싶은데 해서는 안 될 상황에서 오는 갈등, 이것입니다. 그것을 접근 회피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회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갈등, 가장 힘든 갈등,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은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때에서 오는 그런 갈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갈등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서 오는 그런 갈등적 요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돌격 앞으로 하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앞으로 나가자니 상대방이 계속 총을 쏘기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서 뒤로 가려고 하니까 뒤에서는 명령을 한 상관이 지금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오는 갈등, 가장 어렵고 힘든 갈등이다. 어쨌든 이런 그 갈등적 요소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현명한 선택을 하는가 하는 그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교재 앞부분에 이제 서론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핑미 세대라는 그런 용어가 나와요. 뭐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핑미 제너레이션이란 자, 치열한 경쟁 속에 나를 선택해 달라는 간절함을 가슴에 품고 사는 20대 디지털 세대를 핑미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좀 취업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그 간절한 세대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좀 씁쓸한 그런 용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특별한 행동이나 외모 따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세대를 핑미 세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청년 세대는 다음 세대로 일반적으로 말하죠. 그렇죠. 뭐 미래를 짊어질 세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세대,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전혀 생소한 다른 세대다, 뭐 이렇게 이해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그 괴리감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 이제 청년과 기성세대와의 갈등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재의 그 53쪽 아랫부분에 보니까 청년들과 연계된 단어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신조어들이죠. 여러분들도 익히 아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생소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제 뭐 기성세대들에게는 전혀 생소한 그런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의미도 담겨 있고요. 좀 현실적인 어려움을 많이 담고 있어서 좀 씁쓸한 그런 용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삼포세대다.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했다. 또 거기에 아울러서 오포세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5가지를 포기한 세대.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그 3포에다가 플러스 내 집 마련이나 또 인간관계까지도 포기한 세대. 때로는 또 더 나가서 7포 세대다. 5포 세대에다가 플러스 꿈과 희망까지도 포기한 세대.
예, 또 N포 세대다. N개의 포기. 그러니까 뭐 모든 일상 속에서 희망적인 요소가 없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그런 어떤 세대. 때로는 또 이 캥거루족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습니다. 예, 자립할 나이가 됐는데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는 자녀를 캥거루족. 그 다음에 부메랑 퀴즈다 이렇게 이런 용어도 있습니다. 취업이나 결혼 등으로 독립했다가 실직자가 됐다든지 또 이혼했다든지 해가지고 부모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자녀를 부메랑 퀴즈 그렇게 말한답니다. 딩크죠. 이건 뭐 많이 여러분들 꽤 오래된 그런 용어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앞자를 따서 딩크, 그래서 더블 인컴, 노 키즈. 그래서 결혼한 부부인데 이제 둘이 함께 사니까 수입은 2배로 또 아예 자녀를 낳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그 삶의 여유를 가지고 좀 자신들만을 위한 그런 삶을 살자, 뭐 그런 의미의 를 담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는 이제 욜로족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자를 따서 만든 것인데요. You only live once. 그래서 뭐 직역하면 한 번뿐인 인생,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자. 또 즐기면서 인생을 좀 살아보자.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끝이다. 때론 이제 열정페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들에게 열정을 구실로 저임금 혹은 무임금으로 일을 시키는 것을 뜻한다. 헬조선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습니다. 열정페이, 취업난, 삼포 세대로 대변되는 청년층이 한국을 자주적으로 이끄는 말을 헬조선, 지옥과 같은 조선이다. 뭐 이런 의미, 참 부정적 그런 의미인데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워라벨이라고 하는 용어도 일상에서 많이 써요. 워라벨. 요거는 이제 워크 라이프 밸런스. 그래서 일과 삶의 그 균형 의미인데요. 즉 직업과 가정 또는 내 삶의 어떤 행복 그것과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 것인가 하는 의미의 그 용어로서 이건 좀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청년 세대들은 기성 세대와 문화 충돌 또는 세계관의 충돌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기성 세대 입장에서는 너무 다른 세대인 것이죠. 자기들이 젊었을 때의 모습과 전혀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가치관도 다르고요.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문화 충돌, 세계관의 충돌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경험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기성세대는 그렇죠. 나 때는 말이야 나는 이렇게 했어. 우리 세대는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겪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데 그런 그 기성세대를 향해서 청년들은 꼰대다, 문진이다, 문화찐따 등으로 불린다. 또 청년도 욜로다, 다른 세대다 등으로 불리면서 쟤들은 도무지 이해 못하는 족속이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뭐 이렇게 기성세대들은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세대 간에 서로 심한 그런 그 갈등 요소가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과 기성세대는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공격하는
갈등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에서 오는 발생하는 갈등 문제입니다. 직장에 가면 더 치열한 그런 어떤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의 직장 생활을 때로는 출석이다, 출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통해서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되는데 좀 줄 잘 서고 좀 다른 사람에게 적당히 아부하고 뭐 이런 것들이 통하는 그런 모습은 바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그런 현 상황 속에서의 갈등 문제입니다. 정치 갈등으로 싸우는 국민들이죠. 오늘날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에 상대를 향한 험담과 인격적 공격은 날로 심해져만 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이런 그 보수와 진보 사이의 갈등 문제는 훨씬 더 큰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 언론도 마찬가지죠. 언론도 보수와 진보 논객들의 말을 토대로 연일 상대 진영의 약점만을 공격합니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도 둘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리고 뭐 거짓 뉴스, 색깔 논쟁에 힘을 더하고요. 또 다른 주장을 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심한 분노의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를 향한 폭넓은 이해와 포용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너무 극단적이 돼버리고요. 너무너무 나는 옳고 상대방은 잘못됐다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 논리가 너무 심화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갈등은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회 구조에서 생기는 갈등입니다. 갈등은 개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구조 자체가 집단 이기심을 토대로 세대 갈등, 또 직장 갈등, 정치 갈등, 때로는 이제 남녀 갈등, 인종차별 등의 수많은 갈등을 지니고 있다. 갈등이 왜 일어나는가? 사회 구조 자체가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등을 부추기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이런 문화가 갈등을 더 심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유독 이런 갈등이 더욱 심한 이유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 시대의 중심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이 갈등적 요소를 더 심화시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에 무엇이 그렇게 갈등을 유발시키는가 하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소위 그 다원화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다양화, 다원화, 또 상대주의, 또 과학주의와 이성주의에 대한 비판, 또 진리와 역사에 대한 힘의 관점에서의 해석, 이데올로기나 세계관과 같은 거대 담론의 거부, 또 파편화의 개체주의 등의 특징을 지닌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까지의 흐름과 전통적 요소, 이제까지 되어왔던 이런 가치관, 뭐 보편적 가치관이죠.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돼야 된다, 새롭게 창조돼야 된다, 또 개인의 개성과 개선의 창의성을 강조하는 사상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흘러왔던 그런 전통적 사상, 전통적 요소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갈등 해결을 위한 기법들, 요거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갈등 해결을 위해서 좀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내용이 있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적극적으로 경청하라 하는 것입니다. 대개가 어떤 그 갈등적 요소가 있을 때에 그 소통의 문제가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상대방이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든지, 또 상대방의 말을 내가 오해했다든지, 뭐 이런 것에서 오는 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갈등적 해결을 위한 기법 가운데 첫 번째로는 적극적인 경청입니다. 적극적인 경청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개 갈등은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등 해결을 위한 기법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나 메시지를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나 메시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 메시지가 있고요, 너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나 메시지와 너 메시지를 사용하라는 것인데요. 너 메시지는 너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명령형이고요. 모든 문제를 상대방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너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문제야. 왜 그렇게 했어? 하고 상대방을 질책하고 추궁하고 또 책임을 묻는 그런 것을 너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너 메시지를 들으면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한 마음이 들게 되죠.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니까. 뿐만 아니라 질책하고 또 명령을 듣고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심한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너 메시지는 갈등 해결을 위한 그런 그 좋은 방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반면에 이 나 메시지는 조금 그것을 유화시켜서 부드럽게 해서 상대방의 그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나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 소재가 너와 관계되느냐 하는 것은 너 메시지, 나와 관계되느냐 하는 것은 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나 메시지의 경우는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그 잘못된 행동을 바로 질책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염려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쳐줄 수 없을까 하고 상대방에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 메시지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지만 나 메시지는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 높이기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같이 보시죠. 저는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열등감,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항상 화가 난 상태였죠. 늘 주변 사람들 눈치를 받고 누군가 악의 없이 던진 한마디 말도 꼬아듣고는 혼자 상처받곤 했습니다. 이미 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말 같은 건 너무 진부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뻔하지 않은 위로를 던진 책이 있습니다. 남인숙 저자의 책 여자의 모든 인생은 자존감에서 시작된다입니다. 그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나쁜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라고요. 나쁜 인내심이라니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현재가 못마땅하고 고통스럽지만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기가 두려운 나머지 무작정 참는 것을 말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이 잘못 나오거나 새로 산 옷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등 일상에서 흔히 겪는 사소한 갈등 상황에서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괜히 나 때문에 상황이 복잡해지느니 그냥 나만 참고 넘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마음이 인생을 바라볼 때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에서든 친구 관계든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넘기다 보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사소한 일이라도 미심쩍은 마음이 들면 최소한 확인하는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궁금한 일이 있으면 묻고 신뢰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정중하게 부탁하고 피곤한 일 만들지 말자고 참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권리는 당당하게 요구하자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주변에 숨어있는 자존감 도둑들에게도 단호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쁜 인내심을 가진 사람들은 기분 나쁜 얘기를 듣거나 상대에게 무시를 당해도 나 하나만 참고 넘어가면 피곤한 일 없겠지. 이번엔 참고 넘어가면 다음엔 안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며 억지로 웃어 넘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두 번 웃고 넘어가면 여러분은 자존감 도둑들에게 그렇게 대해도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못 참고 화를 내면 왜 갑자기 예민하게 굴어? 라는 반응만 돌아올 뿐이죠. 저자가 추천하는 방법은 삼진아웃인데요. 평소에는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하되 누군가 선을 넘으면 확실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쁜 농담을 일삼는 대학 동기나 동아리 선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떤가요? 그런 농담하면 상처받으니까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잠시 동안은 정막이 흐를 수 있겠지만 이 방법이 계속 웃으면서 자존감을 도둑질 당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2번까지는 예의를 지키며 경고를 하고 3번째에도 고쳐지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더 이상 보지 않으면 됩니다. 직장 동료나 상사처럼 어쩔 수 없이 매일 얼굴을 봐야 하는 사람들이라도 일단 도를 지나치는 행동을 보이면 마음속으로라도 아웃시켜보세요. 더 이상 친근하게 굴지 않고 사무적으로만 대하다 보면 상대가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반말처럼 행동하란 뜻이 아닙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은 상대가 있다면 굳이 마음을 다쳐가며 곁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자존감의 필수 조건으로 자기 통제감이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기 통제감이란 인생이 자신의 통제와 책임하에 있다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기 통제감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조건 참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처한 상황도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인간관계도 말이죠. 지금까지 자존감 도둑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면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나쁜 인내심을 버리고 자기 통제감을 회복해보는 건 어떨까요?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고요. 이번 주 제 4주차 퀴즈는요. 갈등이란 무엇인가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이버 캠퍼스 질의응답란에 답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